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공동정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동정범은 우리 형법 30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형법 30조에 규정되어 있기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실행한 경우엔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정범은 뭐요? 각자 맡은 바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가지고 자기가 맡은 바 행위만 하는 겁니다. 일부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은 어떻게 진다?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법조문에 있는 건 각자, 아까 갑을병이 있었다면 각자 갑을병을 그 전체 죄의 정범으로 주인공으로 처벌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정범도 이렇게 두 가지 요건, 즉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사실과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공동가공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각자가 맡은 바 역할을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 했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자가 공모라고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냐? 우리가 범죄를 서로 같이 하자. 그런 의사의 합치가 있었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공동가공의 의사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그냥 공모가 있었냐고 파악하는 거예요. 자, 이 공모는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다 모여서 야 우리 범죄를 하자 이렇게 해도 되고, 갑이 을한테 야 우리 범죄 같이 하자, 을이 병한테 우리 범죄 같이 하자, 순차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건너뛰어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는 반드시 한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서 할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도 가능한 게 공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가공의 사실과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을 때, 즉 얘와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만 우리가 그거를 공동정범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되는 게 있는데, 각각의 공동가공의 사실이 문제되는 경우, 공동가공의 의사가 문제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공동가공의 사실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첫 번째가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배우는 승계적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 공모 공동정범 이런 것들은 뭐 형법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론들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형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그냥 개념이 이렇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승계적 공동정범은, 자, 갑이 어떤 범죄행위를 쭉 해요. 쭉 범죄행위를 가지고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이 이 정도까지 범죄행위를 했어. 근데 갑자기 을한테 끼어가지고 갑이 을한테 야 우리 같이 범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다음부터 너 같이 할래 해가지고 을이 요 사이부터 요 선부터 범죄를 같이 한 경우, 그랬을 때 이 을을 승계적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겁니다. 자, 핵심 사항은 뭐겠어요? 핵심 사항은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갑과 을한테 어떤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뒷부분, 이걸 선행 부분이라고 그러고 이걸 후행 부분이라고 하면, 후행 부분은 뭐예요? 을이 가담한 이후에 후행 부분에 있어서는 갑과 을이 범죄를 같이 하기로 했어. 갑이 을한테 야 내가 이만큼 범죄했는데 같이 할래? 오케이, 같이 할 거야.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관련돼가지고 얘가 뭐예요? 둘이 같이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객관적 요건과, 즉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다 갖춰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서는 갑과 을은 그냥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앞부분에는 뭐예요? 갑과 을이 뭐 했습니까? 갑이 을한테 내가 이만큼 범죄를 했는데 너 같이 할래? 오케이, 같이 할게 해가지고 얘가 주관적 요건을 갖췄다는 겁니다. 주관적 요건은 공모라고 하는 주관적 요건을 갖췄어요. 근데 객관적 요건은 같이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를? 같이 한 사실은 객관적 요건은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을이 비록 같이 한 행위는 없다 할지라도 이미 갑이 이만큼 한 거를 을이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을은 같이 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얘를 뭐라 한다? 승계적 공동정범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들은, 승계적 공동정범의 개념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논란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을이 이 뒷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즉 갑과 을이 여기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는 어떤 견해든지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을을 승계적 공동정범이라 부를 것이냐, 얘를 승계적 공동정범이라 부르자는 견해도 있고, 얘를 승계적 공동정범이라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어요. 즉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정하는 견해나 인정하지 않는 견해나 핵심은 뭐다?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내 다수설적 입장들은 뭐냐? 승계적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한테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말 것인지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은 인정하고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견해가 대립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승계적 공동정범이냐 아니냐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앞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이 전체 범죄, 얘가 실제로 하지 않았던 요 범죄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한 이 범죄까지 전체 범죄까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범죄 종류에 따라가 좀 나눠져요. 우리 학설이 결합범에 있어서 결합범이 아니라 먼저 포괄 일전을 먼저 설명했는데 우리 교과서에 일반적으로 보면 포괄 일제와 결합범에 대해서 나눠서 본다는 겁니다. 포괄 일제는 뭐냐? 포괄 일제는 자, 내가 어느 편의점에 가가지고 밤에 10시에 과자를 하나 훔쳐 먹었습니다. 11시에 음료수를 하나 훔쳐 먹었어요. 새벽 1시에 맥주를 하나 훔쳐 먹었습니다. 절도가 몇 개예요? 각각 행위만 따져놓고 보면 절도가 과자 훔쳐 먹은 거, 음료수 훔쳐 먹은 거, 그 다음에 맥주 훔쳐 먹은 거. 3개죠. 그럼 절도가 3개일까요? 아니면 이걸 전체 하나 행위로 봐가지고 그냥 절도죄 하나로 봐야 될까요? 그 행위를 전체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다면 그냥 전체 행위를 하나로 봐서 절도죄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그런 범죄들을 포괄 일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자는 그냥 이 숫자 일자, 이걸로 써내고 그냥 포괄 일죄다. 포괄해서 한 죄다라고 보는 겁니다. 포괄해서 한 죄에 대해서는 뭐다? 을이 가담한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즉 포괄 일죄에 대해서는 가담 이후만 책임을 진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자 다수설의 입장이에요. 자, 그런 판례가 뭐였냐? 우리가 이제 판례 중에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연속된 그 희로뽕 제조 사건이 있었는데 갑이 희로뽕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0번을 만들어. 10번 만들 생각으로 5번까지 만들었습니다. 희로뽕을. 근데 갑이 이제 을한테 야, 내가 이 정도 만들었는데 나머지도 같이 만들래? 그랬더니 을이 오, 좋다. 같이 만들자. 그러니까 이익을 같이 나누자. 까지 가담을 했습니다. 6번째부터. 자, 1, 2, 3, 4, 5까지는 갑이 혼자 만들었어요. 근데 6, 7, 8, 9, 10회까지는 을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을의 책임은 어디냐? 을의 책임은 그냥 가담 이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게 다수설적 견해이자 판례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합범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결합범은 뭐냐? 갑이 앞에 한 행위의 범죄와 뒤에 한 범죄가 포괄일자가 아니라 결합된 범죄다. 그런 경우에 우리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갑이 어떤 애를 유괴했습니다. 약취유인했어요. 자, 사람을 약취유인하는 건 형법적으로 우리가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용어로 우리가 유괴라 그러는데 애들을 유괴한다는 걸 형법적으로 약취유인한다고 합니다. 자, 약취유인해가지고 하면 처벌받습니다. 약취유인해가지고 그 약취유인된 사람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나 다른 사람한테 돈을 요구하면 또 그것도 처벌받아요. 자, 즉 갑은 뭐냐? 어떤 애를 유괴하고 그다음에 그 부모한테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갑이 실제로 그 부모와 잘 아는 사이야. 그러니까 갑이 어떻게 했냐? 을이라고 하는 자기 여자친구를 불러가지고 그 부모한테 전화를 해라 라고 시켰어요. 자, 실제로 을은 얘가 갑이 어떤 애를 유괴한 것도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부모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돈을 달라고. 이걸 뭐 주교사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갑의 행위는 뭐예요? 갑의 행위는 유기한 것과 재물을 요구한 두 가지 행위가 있고 을의 행위는 어디까지만 있어요? 을의 행위는 돈을 요구한 것, 재물을 요구한 행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을이 원래 포괄 일제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을은 돈을 요구한 이 행위만 책임져야 되는데 판례가 뭐라 했냐? 을은
전체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 범죄는, 개별적인 범죄는 약취, 유인, 유괴죄와 그다음에 재물요구죄, 재물 요구한 범죄가 있는데, 이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특가법에 보면 두 개의 범죄를 특가법 5조 2인가 그래가지고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특가법 5조 2에 가중처벌되는 범죄, 전체 범죄에 대해서 을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판례가. 근데 을은 과연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냐와 관련된 판례는 얘에 대해서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긴 지는데 정범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범죄에 대해서 갑의 전체 범죄를 도운 방조범의 책임을 지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계적 공동정범 관련돼 가지고는 승계적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승계적 공동정범이라 불릴 수 있는 을의 행위 책임, 을의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을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가장 중요한 논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N번방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범죄를 했어. 하고 있어 계속. 그 이후에 가담한 사람에 대해서 그걸 포괄일죄로 생각할 때는 그냥 가담한 이후에 책임만 지겠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얘가 한 행위를 알고 나서 가담했다면 전체 범죄에 대해서 방조범의 책임을 취하지거나 아니면 전체 범죄에 대해서 공동정범의 책임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승계적 공동정범이 왜 문제되느냐, 특히 이 부분에서 객관적 요건은 없는데 주관적 요건만 있기 때문에 공동가공의 사실이 있어야지만 공동정범인데 이게 없기 때문에 승계적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된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계적 공동정범과 관련된 문제로서 그 정도 마치고 두 번째는 이제 과실범의 공동정범입니다. 자,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에서는 이거를 부정하는 부정설, 긍정하는 긍정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판례와 다수설은 그냥 긍정설의 입장입니다. 판례와 다수약설은 긍정설의 입장이다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뭐냐? 자,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 공모를 통해 가지고 공동가공의 사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공동가공의 사실 관련된 것은 단순한 행위 공동이냐 아니면 고의 공동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형법 30조가 2인 이상이 공동한다 할 때 그 공동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범죄 그냥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거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고의 행위를 같이 한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 그것은 다수약설은 범죄의 고의를 가진 사람이 고의에 의한 행위를 같이 한다는 즉 고의 공동설이 다수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제 행위 공동설 입장에서 그거는 고의 행위를 같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냥 어떤 행위든 고의 행위든 과실 행위든 행위만 같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행위 공동설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뭐다? 지금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가 많이 대립하지만 실제로 보면 필요성 때문에 긍정하는 견해가 절대 다수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부정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회적 필요성과 판례의 견해에 따를 때는 그냥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면은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예를 드는 판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1995년도에 그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이라는 게 붕괴돼가지고 한 500여 명의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했어요. 자, 성수대교 누가 일부러 무너뜨린 겁니까? 아니에요. 부실공사가 있었고 그 설계가 잘못돼 있었고 부실공사가 있었고 관리 감독을 잘못한 몇 사람들의 과실이 결합돼가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누가 일부러 건물을 붕괴시킨 거냐? 그럼 고의범이겠죠. 근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삼풍백화점도
삼풍백화점 회장이 관리를 잘못했고 무리하게 증축을 했고 또 그것들을 감독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감독을 안 해가지고 각자의 과실이 결합돼가지고 하나의 큰 결과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 관여된 과실 행위를 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겠냐 관련돼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 과실범을 처벌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형량이 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그 당시에 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해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했다. 그러니까 삼풍백화점 사건이라든가 성수회계 사건, 제가 너무 오래전 얘기를 했네요. 94년도, 95년도 얘기. 하지만 그런 의미를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뭐 인정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정범 관련돼가지고 중요한 게 이제 공동가공의 의사인데, 공동가공의 의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모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논점 되는 게 바로 여기 보면 세 번째 나오는 논점이 뭐냐? 세 번째 논점이 공모, 공공정범이야. 공동정범.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여기다 네모로 쳐놨죠, 이렇게요. 공동정범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지만 공동정범이에요. 근데 공모 공동정범은 뭐냐? 공모 공동정범은, 자, 객관적 요건은 없습니다. 근데 주관적 요건인 공모만 있어. 얘들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자 하는 것이 바로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겁니다. 자, 원래 공동정범은 뭐여야 돼요? 공동정범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사실,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 공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객관적 요건이 공동가공의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해버리자 하는 개념이 공모 공동정범이고, 이 공모 공동정범의 개념은 과거 어디서 나왔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일본의 야쿠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입니다. 즉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자, 야쿠자들을 처벌하려고 하니까 밑에 말단 조직원이나 중간 행동대장 정도밖에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의 보스, 야쿠자의 보스가 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왜냐고 봤더니만 공모는 인정되는데 공동가공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하는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두머리들이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제 일본 최고재판소 판사가 만들어낸 이론이 뭐냐? 공동의사 주체서를 만들어요. 니네가 공모만 하는 순간에 실제로 한나의 몸뚱아리가 돼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행위를 하면 전체 책임을 주겠다. 그게 공동의사 주체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공모 공동정범의 이론적 배경은 뭐다? 공동의사 주체설이라고 하는 일본 학설에 의해서 인정됐다는 겁니다. 자, 일본에서 이렇게 인정해버리니까 한국에서 대법원이 보니까 야, 일본에서 조직폭력배인 야쿠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론이 좋은데 한국도 그래서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 공동정범을 한국 판례도 인정합니다. 한국 판례도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만 있으면 바로 그냥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공동정범의 기본 개념에 완전히 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학설은 뭐라느냐? 다수의 학설들은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가 없다. 왜? 얘는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정범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학설은 뭐냐? 학설은 얘가 공동정범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우두머리가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걔가 지시하거나 모한 행위가 기능적 행위 지배로 인정된다면 그냥 우두머리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존의 학설의 입장이었어요. 자, 그렇게 학설에서는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다. 인정할 수가 없다. 공모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실제로 그 주도자, 두목이 지시한 행위가 어떤 범죄 행위를 해라, 누굴 때려라, 누굴 죽여라 하는 지시 행위 자체가 뭐다? 그것이 기능적 행위 지배로 인정된다면 그냥 두목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게 학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최근에 판례가 뭐라 그러냐? 최근에 판례는 이제 변화됐어요. 판례가 이때 판례하고 지금 판례하고 약간 변화되는데, 지금 판례도 뭐라? 지금 판례로도 그냥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걸 인정해요. 근데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가 있어야 된다. 근데 객관적 요건은
객관적 요건은 없어도 되는데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공모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최소한 행위 기여라고 하는 행위 기여가 주모자한테 있으면 주모자도 공모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자, 근데 행위 기여나 다수설이 말하고 있는 행위 지배나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공모 공동정범이라 최근 들어 말하고 있지만 초창기에 말한 공모 공동정범과는 완전히 다르게 초창기 공모 공동정범은 이게 아예 없는 겁니다. 객관적 요건이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해버렸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공모 공동정범은 주관적 요건으로 공모가 있고 행위 기여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에 어떤 같이 실행행위하는 게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행위 기여가 있다. 주모자가 행위 기여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공모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판례로 변경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것 관련돼 가지고 공모 공동정범이 이렇게 됐다 보면 되는데 이걸 좀 지우고 이것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게 자, 지금 했어 그러면은 공모 공동정범은 뭐겠어요? 지금에 있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행위 기여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가 있으면 처벌되는 게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학설 입장은 아예 이게 필요 없다 그러고. 자, 근데 이 내용은 결국 학설의 입장과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중요한 거는 이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게 나오면서 생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공모를 했는데 실행행위로 다른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주도자가 난 공모관계에서 빠질 거야 해가지고 실제로 공모관계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까 여기 보면 공동사 주체설이라는데 공모를 하는 순간 하나의 의사 주체가 돼요. 근데 공모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전체 범죄자들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나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해버릴 거야. 그리고 빠져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 공동정범에서 나온 문제점으로 이것 관련돼 나온 이론이 바로 공모관계 이탈이라는 겁니다. 두목이 공모한 건 맞습니다. 근데 쟤네들이 행동에 나가기 전에 난 공모한 거에 빠질게 그러고 빠졌어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동정범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게 바로 공모관계 이탈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조폭 문제가 아니라 젊은 청소년 애들이 여자 하나를 놓고 강간해가지고 저수지에 강간한 다음에 저수지에 빠뜨려 죽이기로 했어요. 갑을병정이라고 하는 네 녀석이 그렇게 이제 공모를 했는데 병이란 친구는 친구들이 장난하겠지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그냥 같이 얘기만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갑을병이 여자를 강간하러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나는 못하겠어 그리고 빠져버렸습니다. 자, 공모관계 이탈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으면 그 빠져버렸던 병은 어떻게 돼요? 같이 공모를 했었기 때문에 갑을병이 한 강간과 살인행위에 대해서 공동정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공모관계 이탈을 인정해가지고 그 병한테는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우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공동정범에서 나온 이론이 바로 이 공모관계 이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 그런 강간살인사건 관련돼가지고는 그 병의 행위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데 조직폭력배들이나 야구자들은 뭐요? 자꾸 공모관계가 한테 이탈됐다 그러고 자기는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판례가 있었냐.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네에 있는 약간 노는 누나가 이 덩치가 큰 누나예요. 아주 몸집이 큰 누나인데 동네에서 노는 청소년 애들 데리고 야 사람을 강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 막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린애들이 그럼 우리 강도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저 등산로에 가는 저 사람을 강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뛰어간 겁니다. 강도하러. 근데 이 누나는 몸집이 하도 커가지고 못 쫓아가고 강도하러 갑시다 하니까 그러고 못 쫓아간 거예요. 얘들은 실제로 가서 강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뚱뚱한 누나의 덩치 큰 누나의 그 변호사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 내가 같이 하자고 공모했지만은
실제로 이 누나는 못 가고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례가 얘기한 게 공모관계에서 이탈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우리나라 판례가 공모관계에서 이탈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요건이 뭐냐? 첫 번째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두 가지 갖춰야 되는데, 주관적 요건은 뭐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다는 이탈의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탈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거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하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난 이 공모관계에서 빠질 거야 라고 하는 이탈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전까지는 객관적 요건이 없었는데 객관적 요건을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인과성을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자기가 주모자가 어떤 에너지를 투입했다, 전체 범죄에 대해서 행위 기여를 했다면은 행위 기여한 만큼의 그 에너지를 제거하는 그걸 인과성이라 표현하는데, 인과성을 제거했을 때만, 그때만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을 때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게 뭐다? 그게 아까 말한 어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덩치 큰 누나에 대해서는 뭐래요? 그 누나가 이탈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러나 이탈의 의사표시를 했다 할지라도 그 누나가 애들한테 강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다 가르쳐 주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건 인과성을 제거 안 했기 때문에 공모관계 이탈이 인정되지 않고 그냥 공동정범으로 처벌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는 거, 공동정범에서 나온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공모관계 이탈이 나는데, 이 공모관계 이탈에 대해서 야구자라든가 조직폭력배들이 어떤 남용을 하니까 판례가 제시한 이론이 바로 이러한 이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바로 이러한 공모관계 이탈 여부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준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다 중간에 빠뜨렸는데, 공모관계 이탈은 반드시 뭐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실행의 착수 전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실행에 착수한 이유면 어떻게 해요? 실행에 착수한 이유면 그거는 나중에 실행에 착수한 이유는 범죄 행위를 중단시켰다. 그 중단시킨 사람은 중지미수, 중단당한 사람은 장애미수에 책임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공모관계 이탈과 다르게 또 비슷한 개념으로 나오는 게 공범관계 이탈이라는 게 있어요. 자, 비슷한 것 같은데 얘는 공모관계 이탈이고 얘는 공범관계 이탈입니다. 공범관계 이탈이라는 건 뭐냐? 갑이 을한테 자, 가서 A를 죽여라. 즉 살해를 교사했어요. 자, 그럼 을이 가서 A를 죽이면 뭐예요? 을은 살인죄, 갑은 살인을 교사했기 때문에 살인 교사죄입니다. 근데 갑이 을에 대해서 살인을 교사해가지고 얘가 범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을이 갑한테 야, 범죄하지 마. A가 불쌍하니까 범죄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얘가 교사한 행위를 취소했을 때 얘가 범죄할 마음을 먹었었다가 그 범죄할 마음을 없애버리면 그때 우리가 공범관계 이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살해를 교사했는데 을이 A를 죽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갑이 그 다음날 을한테 A 죽이지 말,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얘가 범죄할 마음을 수그러뜨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얘는 교사범의 책임을 지은다는 겁니다. 그러나 얘가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A를 죽일 마음을 을한테 없앴다면은 얘는 그때 공범관계 이탈이라는 게 인정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이런 몇 가지 논점이 있는데, 이런 몇 가지 논점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동정범에 관련돼 가지고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공동정범에서 핵심적인 논점들은 이러고, 공동정범의 본질적인 건 뭐다? 일부 실행, 각자 맡은 바 조금 실행했지만 전부의 책임을 지운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관련돼 가지고 이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되고, 원래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은 공동정범 관련돼 가지고 실제로 공모한 범죄가 절도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강도까지 간 경우, 아니면 공모한 범죄는 강도였습니다. 근데 실제 실행한 범죄는 강간인 경우, 이렇게
서로 달라지는 경우에 착오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런 개념들이 있고 공동정범이 뭐고 공동정범에서의 핵심적 요건인 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공동정범에 관련된 내용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 간접정범부터 또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